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 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참여한 분들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이 또 여과 없이 퍼지면서 집단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새벽에 잠깐 깼을 때 네. 핸드폰을 보고 사실 아침까지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네, 충격이 너무 컸고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이 제일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이 더 희생 없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크게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집단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트라우마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 하거든요. 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트라우마는 그 사건이죠. 네,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제 자극이 되는 사건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 사건, 예를 들면 우리의 존재,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번 겪는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라우마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어떤 인생 경로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 보통 트라우마라고 규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 또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라우마라는 용어로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지금 장례를 치른 가족분들도 있고 아직 장례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실감조차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마음을 뭐라고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들한테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나 이런 것들이 급하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화입니다. 안정화요? 네네네.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정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식사를 좀 하시고 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식사하시고 잠도 잘 안 오시겠지만 조금 더 쉬시고 좀 주무시고 그다음에 잠깐이라도 햇빛이라도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먼저 안정화가 돼야지 그다음에 이후에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긴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달라졌던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 사고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태원 참사 생존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지금 당장은
그 참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기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예. 예, 거의 정서적으로 너무 압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자뿐만 아니라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지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요구를 하는 건데요. 네. 저희 정신건강 전문가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개개인의 상담과 치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면 네. 사건 자체가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 뭐 하나의 그런 원인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뭐 지금 조금씩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사고는 몇 가지의 그 원인이 충격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좀 밝혀지는 것도 저희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고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게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화라는 게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나 사유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좁혀서 본인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가족이나 아니면 네. 피해자나 지금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나타난 것이지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예. 그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남 탓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탓으로 만듭니다. 네네. 특히 이 생존자분들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우울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본인 탓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더 회복을 방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특히 뭐 크게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참 이게 안타까울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같이 옆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또 긴장이 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있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말씀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은 현재 경황이 없기 때문에 네. 옆에서 10마디를 하더라도 한두 마디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같이 아픔에 공감하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네네. 네,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집단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밤에 밤잠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면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여과 없이 많이 전해졌거든요. 퍼지기도 하고. 이 본의 아니게 참사의 목격자가 지금 돼버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간접 경험도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거의 그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요. 보면 너무 끔찍하고 네.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그게 밤에도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잠을 못 자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은 이런 그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후유증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일 참사 이후에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후유증이죠. 네, 지금 당장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큰 사고가 있은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게 가면 후유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인데 후유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된 분들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우려도 저희가 별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어도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됐고요. 네. 하지만 원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네. 혹은 이전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가 걱정이 된다면 요즘에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그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바로 그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2003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하철 타기 겁난다, 공공장소 가기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증상을 심리적 셧다운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그 참사의 성격상 이게 압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슷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원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비좁은 공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갔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쉬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황 증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들도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에서 물론 그 모든 국민들이 다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인데 지금 이것 자체가 무슨 병적이거나 이런 반응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심리치료에도 골든타임 같은 게 있습니까? 다행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은 신체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그런 며칠 내에 그 심리치료를 딱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후유증이 길게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데요. 지금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말씀드린 대로 1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원래의 컨디션을 회복하실 텐데 만약에 한 달이 지난 상태에도 여전히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된다면 그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청취자 이정욱님께서요.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월호 때도 교복 입은 학생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한 달 이상 잠도 못 잤는데 이태원 참사 후도 마찬가지네요. 악몽도 꾸고 답답하고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이죠. 그때 그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번 사고도 규모에 있어서나 예. 아니면 그 상황에 있어서나 되게 충격이 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된다면 그때는 꼭 상담이나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20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또 이태원 참사 겪으면서 20대 불안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까? 네, 당연히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우리 20대 전반을 놓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 자체가 어떤 개인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보다는 네. 사회에 대한 불신, 네. 그리고 되게 무력감.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름 선진국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정도밖에는 안 됐나?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나 사회 지도층들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말이 이렇구나, 결국에는 대처가 바뀐 게 없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 확실히 좀 달라지고 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예. 또 특히 20대들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안 그래도 지금 20대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 이번 사고가 또 충격을 준 것,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규모 재난, 특히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가 국민 심리 안정을 위한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는 1대1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매우 잘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유가족분들과 부상당한 분들을 1대1로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지속적으로 호전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존자나 유가족분들의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심리지원단에서 구성은 됐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는 이제 감염 예방법 때문에 우리가 확진만 되면 다 문자를 받고 심리지원 문자를 받고 필요한 분들은 거기다 연락도 하고 심리지원단에서 주는 자료도 받아볼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 가서 검사도 해볼 수 있고 직접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아직은 그 단계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좀 더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도움을 드리거나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짧고
또 한번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